알다시피 그 그물을 지탱하는 상상의 질서는 중립적이지도 공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역사가 정의롭지도 않은데 왜 이런 식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었는지를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연적으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경계치를 넘어선 순간부터 호모사피엔스는 모순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다수가 믿는 상상 속 질서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분명 그건 모두를 납득시킬 수는 없었을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국가의 의미도 점점 옅어져서 지구적 통일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모순이 점점 더 모순이 쌓이고 뭐 이렇게 됐겠죠. 이 문장이 좀 저는 재밌어서 가지고 와봤는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모순은 결코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민주당 지지자들은 좀 더 공평한 사회를 원한다. 설령 그것이 세금을 올려서 가난한 사람과 노약자를 돕는 프로그램에 자금을 대는 것을 의미할지라도 말이다. 어째서 정부는 내게 건강보험 가입을 강제하는 걸까? 나는 그 돈을 애들 대학 보내는데 쓰고 싶은데? 반면에 공화당 지지자들은 개인적 자유의 극대화를 원한다. 중세 문화가 기사도와 기독교를 어떻게든 조화시키는 데 실패했던 것과는 마찬가지로 오늘날 세계는 자유와 평등을 조화시키는 데 실패하고 있다. 그 모순은 모든 인간 문화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부분이다. 사실 이것은 문화 발전의 엔진으로서 우리 종의 창의성과 활력의 근원이기도 하다. 아마 모두가 동의하는 문장일 거예요. 이게 정말 많은 것을 설명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약 70억 명이 지금 한 팀이 되어버린 순간 우리는 예전보다도 훨씬 더 큰 결속력이 필요해졌습니다. 다행인 건 호모사피엔스는 자신이 속한 종 전체의 이익을 생각할 줄 알도록 진화했다는 겁니다. 어떤 동물도 내가 희생하면 우리 종의 멸종을 면할 거야 하면서 행동하지는 않죠. 지구적 단위의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 등장한 보편적 질서는 화폐 질서, 종교, 제국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집엔 사과가 많고 옆집엔 고기가 많다고 할 때 우리 집과 옆집 간의 거래는 쉽게 성사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 집과 미국에 사는 줄리엔 간의 거래는 쉽지 않을 거란 말이죠. 당연히도 화폐 질서는 최초로 등장한 보편적 질서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저는 어릴 때부터 그게 참 궁금했어요. 내가 이 지폐로 또는 뭐 금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심지어 옛날에는 그게 조개고 뭐 소금이고 비단이고 이랬을 때는 이게 더 이해가 안 갔거든요. 그 소금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서 이거를 돈 취급을 하면서 거래를 하는 걸까. 근데 이 책에 이제 그런 부분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실질적으로 내 생활에 도움을 주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걸 화폐로서 인정한 이유는 내 이웃이 이것의 가치를 믿기 때문이고 국가가 이것을 세금으로 받기 때문이고 우리의 사제가 그것을 신뢰해서 11조로 요구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 책을 통해서 맞네 이렇게 생각하게 됐어요. 만약 교회에서 우리는 다음 주부터 11조로 뭐 하리보 젤리를 걷겠습니다. 이러면 이제 하리보 젤리의 그 가치가 엄청나게 올라가겠죠. 근데 그럴 일은 없겠지만 지금 이제 11조로 돈을 걷어들이기 때문에 이 돈의 가치가 이거 되게 중요한 거야. 이렇게 여겨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모두의 약속이고 모두가 어떤 상상 속의 질서를 믿는다라는 그런 거죠. 사실 돈과 제국의 존재는 누구든지 납득할 겁니다. 대체 종교는 왜 필요한 걸까요? 모든 사회 질서와 위계는 상상의 산물이기 때문에 모두에게 취약하기 마련입니다. 내가 그걸 왜 믿어야 돼? 나는 애들 대학 보내고 싶은데 왜 모두가 평등하기를 바래가지고 국가의 세금을 왜 납부해야 돼? 내가 이 국가가 유지되게 왜 돈을 납부해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종교가 역사에서 맡은 핵심적 역할은 취약한 구조에 초월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법은 인간의 변덕의 결과가 아니라 절대적인 최고 권위자가 정해놓은 것이라고 단언하면 최소한 몇몇 근본적인 법만큼은 도전받지 않을 수가 있었으므로 사회의 안정을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상당히 진리라고 믿고 있는 상대성 이론이 종교가 아닌 그 이유는 이것을 기초로 한 인간의 가치와 규범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게 어떤 선과 관련된 것도 아니고 평등과 관련된 것도 아니니까요. 축구는
종교가 아닌 것은 그 규칙이 초인적인 측량을 반영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또 없기 때문입니다. 이 축구의 이 질서가 우리의 이 사회를 유지하는데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이것 축구도 종교가 될 수 없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궁금한 게 생깁니다. 만약 평행세계가 있어서 지구랑 똑같은 행성이 있다고 하면 그곳에서도 이렇게 영어나 기독교가 널리 퍼졌을까요? 한번 상상을 해보실래요? 그때도 이 사피엔스가 네안데르탈인이랑 데니소바인을 이기고 이 지구를 정복하는 그 인류의 유일한 종이 될까요? 이런 평행세계가 있어서 지구랑 똑같은 행성이 있다고 하면 그곳에서도 이렇게 똑같은 역사가 퍼졌을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비슷한 실험을 할 수도 없고요. 하지만 역사의 핵심적 특징 두 가지를 연구함으로써 단서를 찾아볼 수는 있습니다. 하나는 사후 깨달음의 오류인데요. 역사상 모든 지점은 교차로다. 우리가 과거에서 현재로 밟아온 길은 하나의 갈래였지만 여기서부터는 무수히 수많은 갈래의 길이 나 있다. 저는 이 문장이 참 좋더라고요. 우린 지금 한 가지 갈래밖에는 모르잖아요. 이렇게밖에 될 수 없었겠지, 당연히. 이런 게 눈에 보이지만 사실은 그게 당연하지 않은 거였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게 이제 나중에는 보이는데 그 시기 안에 있다 보면 또 모르는? 나중에 깨닫게 된다는? 그러니까 이게 의미하는 거는 앞으로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정확하게 확신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딱 봐도 그 AI 인공지능이 어떻게 좀 인류를 대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쪽으로 이제 미래가 향할 것 같지만 나중에 보면은 여기에 반발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이 로봇을 다 폐기시키고 다시 옛날로 회귀하는 결과가 또 될 수도 있거든요. 이거는 알지 못하고 진짜 특이하게 다른 일이 또 벌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역사는 항상 뭔가 타당해 보이는 뭔가로 흘러가지 않아요. 두 번째 특징은 역사의 여신은 장님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역사가 하는 선택을 설명할 수 없지만 그 선택에 대해 매우 중요한 발견을 할 수는 있다. 역사의 선택은 인류를 위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진화와 마찬가지로 역사는 개별 유기체의 행복에 무관심하다. 개별 인간은 너무나 무지하고 약해서 대개는 역사가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전개되도록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세탁기를 개발하면 컴퓨터를 개발하면 우리가 편안해질 것 같고 이 인류 전체의 행복을 가져다 줄 것 같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상상해보면 과학에 날 때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미래일 거라고 항상 사람들이 그림을 그린단 말이에요. 저도 늘 파란 하늘에 구름 같은 그 나르는 무언가의 물체를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웃고 있는 모습을 막 그리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역사는 이 인간 하나하나의 행복에 무관심하기 때문에 그게 꼭 그렇게 된다고 해서 인간이 행복해지지는 않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빨리빨리 움직여야 돼가지고 더 바빠질 수도 있고 더 힘들어질 수도 있고 농업혁명 때처럼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왜 이 역사를 택했는지 알 수가 없고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확신할 수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제 우리는 과학혁명에 대해서 얘기할 차례가 되었어요. 현재 우리의 모습은 7만 년 전에 일어난 인지혁명 그리고 농업혁명의 결과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꾼 또 하나의 중요한 분기점인 과학혁명에 대해 살펴본다면 앞으로 그 파급 효과를 상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제 과학혁명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고 우리가 맞이할 미래는 어떤 모습일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학혁명은 지식혁명이 아니었어요. 무엇보다도 무지의 혁명이었습니다. 모르는 것을 인정하는 파급 효과는 생각보다 어마어마합니다. 그럼 이제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아니 상상 속 질서 때문에 이 사회가 유지된 거라며 근데 이 신화 중에 많은 게 의심스러우면 어떻게 사회를 유지할 수 있단 거야? 이런 질문이요. 유발 하라리는 사회의 안정을 유지시키려는 현대의 모든 노력은 다음의 두 가지 비과학적인 방법에 의지하는 수밖에 없다고 설명합니다. 하나의 과학 이론을 택해서 통상적인 과학적 관례와는 반대로 그것이 궁극적인 절대 진리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나치에서 사용한 방법이고요. 과학은 내버려 두고 과학과 무관한 절대 진리에 따라 사는 것. 인간은 무조건적으로 평등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건 자유주의적 인본주의 전략가들이 택한 방법입니다.
재밌는 건 현대 사회는 기술과 과학적인 연구 방법에 대한 종교적인 믿음이 확산되면서 그 질서가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무지의 인정이 과학적 발견이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줄 수 있다는 사실과 결합하자 사람들은 진정한 진보가 가능할지도 모른다고 짐작하기 시작했습니다. 과학이 이렇게 발달할 수 있었던 건 과학 연구를 통한 기술 발전이 정치적, 경제, 종교적 목적을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많은 자본가들이 믿고 자본을 대기 때문입니다. 사실 지금 필요한 어떤 과학적인 연구가 있을 수도 있는데 연구를 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이 돈을 누가 줍니까? 돈 많은 사람이 줄 거 아니에요. 보통은 국가에서 연구를 주죠. 그러니까 이게 국가가 가고 싶은 방향에 따라서 연구가 진행될 수밖에 없어요. 과학은 자신의 우선순위를 스스로 정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발견한 것으로 무엇을 할 건지 결정할 능력도 없어요. 한마디로 과학 연구는 모종의 종교나 이데올로기와 제휴했을 때만 번성할 수 있습니다. 이데올로기는 연구비를 정당화합니다. 원자폭탄 같은 것도 그런 거죠. 이 과학적인 발견인데 이게 어떻게 쓰일지 과학자가 결정을 하는 거지. 뭐 정치가가 결정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이 결정을 하는 거지. 이 과학 자체가 스스로가 결정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되게 무섭지 않나요? 이 말이 곧 이 책에서 하고 싶은 내용하고 좀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말을 조금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사상 현재가 가장 평화로운 시대라고 하잖아요. 전쟁의 대가가 극적으로 커졌고 그 이익은 작아졌기 때문입니다. 근데 뭔가 예전보다 살기 팍팍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이제는 인류가 끊임없는 혁명을 일으키면서 과연 행복해졌는가? 호모사피엔스는 멸종하지 않고 영생을 누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논의할 때입니다. 만일 인지혁명 이래 험난했던 7만 년의 세월은 세상을 더욱 살기 좋은 것으로 만들지도 않았고 인류가 더욱 행복해지지도 않았다면 도시, 글쓰기와 화폐제도, 제국과 과학, 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었던 걸까요? 여러분 행복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좀 어려운 질문이죠? 행복을 측정할 수 있을까요? 행복은 주관적인 감정인데 이걸 외부인이 측정할 수가 있을까요? 행복은 객관적인 조건에 전적으로 좌우되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요. 빵 한 개는 1행복 이렇게 되지 않잖아요. 내가 너무 배가 고팠을 때 빵 한 개를 먹으면 식행복일 수도 있겠지만 배불러 죽겠는데 거절하기 어려운 상대가 빵 한 개 먹으라고 그러면 저는 마이너스 100 불행할 것 같거든요. 이렇게 행복은 주관적인 기대에 좌우되기 때문에 행복을 연구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생물학자들은 행복은 곧 세로토닌의 분배라고 여깁니다. 체내 환경은 일정하게 유지되기 때문에 미친 듯한 행복을 느낄 수가 없어요. 불행히도요. 이건 저희가 같이 읽었던 도파민네이션의 주요 내용이었던 거 기억하시죠? 이걸 이해한다면 역사가 한 개인에게 주는 행복감이라는 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가 됩니다. 대부분 역사적인 사건은 우리의 생화학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이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대부분의 역사적 사건은 우리의 생화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진흙 오두막이나 펜트하우스, 샹젤리제가 우리의 기분을 결정짓지 않는다. 세로토닌이 그렇게 한다. 중세 농부가 자신의 진흙 오두막을 완성했을 때 뇌 뉴런은 세로토닌을 분비해 행복 수치를 100으로 올렸다. 2014년, 이 책이 2014년에 쓰여가지고 2014년 이 기업가가 멋진 펜트하우스의 대금을 모두 치렀을 때 역시 세로토닌을 분비해 10으로 수치를 올렸다. 펜트하우스 최상층이 진흙 오두막보다 훨씬 더 안락하다는 사실은 뇌에 아무런 차이를 일으키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해졌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을 내리려면 역사의 결과로는 알 수 없다는 건데 그럼 뭘로 알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또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불교에서 말하길 사람이 번뇌에서 벗어나는 길은 이 모든 감정이 영원하지 않다는 속성을 이해하고 갈망을 멈추는 데 있다고 합니다. 그저 나의 진실한 모습을 파악하는 데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거의 수렵 채집인보다 현재의 우리는 스스로에 대해서 진실을 더 잘 알고 있을까요? 불행히도 우리는 그 답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문장에서 이제 그런 거를 의미하는데요.
이 모든 것이 개인들의 행복과 고통에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는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는다. 이것은 우리의 역사 이해에 남아있는 가장 큰 공백이다. 우리는 이 공백을 채워나가기 시작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걸까요? 유발 하라리는 우리의 미래에는 독자적 진화를 겪을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 집단 꿈 저장소를 상상하지만 현재로서 이런 새로운 가능성 중에 실현된 것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책이 출판된 지 10년이 됐더라고요. 유발 하라리의 생각보다 이 사피엔스들의 진보 속도는 차원을 넘어선 것 같습니다. 이제 모두 현실이 되어버렸잖아요. 얼마 전에 그 꿈끼리 연결하는 기술이 또 발명됐다는 뉴스를 봤거든요. 유발 하라리는 이런 새로운 미래를 상상하면서 현재의 많은 것들을 다시 생각해야 될 때가 왔다고 합니다. 연금 같은 것들, 60살에 연금을 타도록 설정되어져 있지만 인류의 이 체력이 또 증가를 했기 때문에 그 기준을 80세로 늘려야 한다든지 하는 이미 정해져 있는 많은 것들을 좀 다시 생각해 봐야 될 때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이거는 우리가 얼마 전에 얘기를 나눴던 미래 법정 속 이야기 같은 것들이거든요. 결론적으로 현재의 사피엔스는 스스로 신이 되어버렸습니다. 원하는 것은 뭐든지 만들 수 있게 됐고 요즘의 발전 속도를 보면 사피엔스의 역사도 이제는 막을 내리고 새로운 형태의 인류가 등장할 것 같아요. 이제 중요해진 건 우리의 존재의 의미보다 우리의 욕망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일 겁니다. 우리가 그 기술을 사용하는 목적이 뭔지, 우리의 욕망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따라 우리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유발 하라리는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진정한 질문은 우린 어떤 존재가 되고 싶은가가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 원하고 싶은가일 것이다 라는 아주 굵직한 메시지를 남기고 이 책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시미야 시미야 마진 고독 좋아요 오시미야 시미야 마진 고독 좋아요 좋아요